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9일 오후 4시입니다. 이 대장동의 망령이 이재명 후보를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지금 지지율 조사에 이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는 분들이 많겠지만 특히 자신의 앞날과 연관시켜서 하루에도 몇 번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이고 특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팀의 검사들은 지금 지지율을 그 변동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다가도 안도하기도 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철렁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뭐 그건 틀림없죠.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1등 공신이 되느냐 아니면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느냐, 이게 지지율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동의 망령은 하루도 끝나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오늘 또 이 대장동 관련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고 있습니다. 참 이 애잔한 죽음을 한 김문기 성남 도계공 개발사업 1처장의 유족 측이 이분이 생전에 작성한 편지를 오늘 조선일보에 제공을 해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 12월 21일 이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성남 도계공 사장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하던 경찰이 그 편지를 확보했다가 가족에 돌려주니까 가족이 언론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요지가 이렇습니다.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하여 일선 부서장으로서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건뻥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저는 지난 10월 6일, 7일 양일간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10월 13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 주는 동료들이 없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 이익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원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을 계약서에 삽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임원들은 그냥 현행 공모지원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공익을 지키려고 하던 자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자신은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임원들이 이미 정해진 기준과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 묵살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자신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는데 마치 관여가 돼 있고 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불법 행위와 연관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참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왜 당신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느냐, 삭제하는데 외부의 압력이 없었느냐 하는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어떤 용고로든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버렸다 이겁니다. 그것만 들어갔으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만 들어갔으면 대장동 게이트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음으로써 화천대유 등이 엄청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보게 만들었다. 이게 배임 혐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범인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이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는다, 그런 아주 고독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들면은 희망이 생기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절망이 바로 그런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김 처장은 2015년 5월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민간 사업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추가 개발 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구한 사업 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해서 수차례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이재명이 관계됐다 하면은 배임의 공범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배임의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지 않고 그 문턱에 딱 멈춰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버리면은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 요 사실만 확인되어 버리면은 기소가 돼야 됩니다. 그 직전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직전에.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소장에 정민용, 이 사람 불구속되어 있습니다. 정민용 전 성남도계공 투자사업 파트장의 지시로 김문기 처장 등이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적었습니다. 즉 정민용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지시 또는 청탁을 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민용 전 파트장은 2015년 5월 27일 김문기 처장 등을 불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사업 협약서를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그 다음날 김 처장이 속한 개발사업 1팀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김 처장은 이 편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리며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외부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김 처장 자신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삽입하려고 노력했을 뿐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정 전 파트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 삭제한 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다만 김문기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주체가 누구이며 지시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편지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걸 밝혔더라면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편지가 되었겠죠. 한편 어제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약 40억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이 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당시 시장은 이재명, 당시 시의회 의장은 최윤길인데 최윤길 전 의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 그럼 이 사업을 설계하고 또 법제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의회 의장 당시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최 씨는 성남시 의회 의장으로 물러난 이후에는 조례안을 통과를 주도했다는 대가로 화천대유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0억 원을 받기로 했다. 그 중에서 얼마를 받았는지는 여기에 적시가 되지 않는데, 이걸 이제 뇌물로 본 거죠. 대장동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되었고 실타는 350억 원이라는 대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 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작년 11월 17일 최 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니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문기 씨의 이 죽음은 정말 애잔합니다. 성실하게 조직원으로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공직을 지키기 위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버텼던 사람인데 이 극단적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족이 이야기한 걸 보면은 여러 문제로 맞서다가 나이가 젊은 유동규로부터 뺨까지 맞았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식사를 하는데 그 동생 이야기입니다. 하도 의기소침해서 숟가락 들 힘도 없어가지고 동생이 밥을 떠먹여 주었다. 그날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가족들이 발견을 해서 말렸다. 그러다 결국 사무실에 가서 그런 죽음을 불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권력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희생된 한 성실한 직장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사건이 나자 이재명 후보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라고 딱 잡아 뗐는데 직후에 사진이 공개됐죠. 2015년에 뭐 호주 뉴질랜드 교통체계 조사하러 간다면서 11명이 열흘 동안 같이 여행을 했는데 거기에 이 김문기 씨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11일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은 자동차 타고 돌아다녔는데 사진도 같이 찍혔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모른다고 했어요. 왜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왜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이 의문을 풀어주어야 할 검찰 수사의 시계 바늘 우리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움직이는 날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감사합니다.